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는 취업비자를 가장 큰 규모로 늘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산업이나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와 유명 서비스 업종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늘어날수록 불법 체류자들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마약 범죄를 비롯한 도박과 성매매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 역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들의 강제 추방이 이루어지면서 태국 내의 반한 감정인 벤코리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 싸움은 한국보다 오히려 태국과 그 국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태국 내 이러한 반한 감정의 원인과 그것의 확산으로 인해 태국이 맞이한 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잘났나요? 우리를 존중하지도 않는 한국을 왜 가나요? 태국 내 벤 코리아로 인한 오해와 갈등,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있는데요. 과연 태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는 25살의 안홍입니다. 제가 최근 태국 관광업계에서 겪고 있는 큰 변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벤 코리아라는 반한 감정으로 인해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중국 관광객들이 채우면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하는 것이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한국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여행지였는데요. 한국인들은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저렴한 쇼핑 등을 즐기기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방콕이나 푸켓, 치앙마이 같은 도시는 한국 관광객들로 항상 활기찼답니다. 그들은 쇼핑도 많이 하고 현지 음식도 즐기며 각종 투어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였죠. 그러나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퍼진 벤 코리아 해시태그로 인해 한국과 태국 사이에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하였는데요. 한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졌고 그 결과 한국 관광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답니다. 저 역시 이 상황을 보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한국인들은 항상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태국에서 머무는 동안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관광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감소는 관광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태국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10대 시절에는 저도 매일 밤마다 TV 앞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며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하고 한국 도시들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곤 하였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빠지게 된 드라마는 바로 겨울연가였어요. 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는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로망을 심어주었죠. 한국의 계절 특히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은 저에게 너무나도 이국적이고 아름다워 보였는데요. 언젠가 꼭 그곳에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K-팝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태국에서는 소녀시대와 빅뱅 그리고 엑소 같은 한국의 그룹들이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들의 음악과 춤은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연습하며 한국 문화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여행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였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서울이었는데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소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 전통시장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 풍경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크게 감동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작은 대화에서도 그들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 중 저는 태국에서 배웠던 한국어를 사용해 한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즐거웠는데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결코 장벽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이 저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고 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답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퍼지면서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한국을 좋아하고 그 문화를 존중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반한 감정이 태국에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특히 이 감정이 한국과 태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교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더욱 슬펐는데요. 밴 코리아의 배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태국인들의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건너갔지만 그중 일부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커졌고 그로 인해 한국 사회 내에서 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났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태국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면서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이 우리를 배척한다는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는 우리 태국 측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많아질수록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이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문제가 점점 감정적으로 확산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에서도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태국 내에서는 이런 소식이 곧바로 반한 감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소셜미디어상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목소리가 커졌고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특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감정이 한순간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었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한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중국 관광객들이었는데요. 사실 태국 관광청에서는 오래전부터 중국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답니다. 처음에 저희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시작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는데요. 그들은 대규모로 여행을 오기 때문에 호텔이나 레스토랑, 쇼핑몰 등에서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답니다. 특히 쇼핑을 많이 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현지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래서 저희 관광청에서도 중국어 안내서를 만들고 현지 상점들과 협력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였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행동이 현지 주민들과 관광지 상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들려오는 불만 중 하나는 청결 문제였는데요. 한국 관광객들은 여행을 하면서 항상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고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은 거리를 걷다가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로 인해 관광지나 쇼핑몰 주변이 금세 더러워지기 시작하였고 현지 주민들과 상인들이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공중 화장실 문제는 매우 심각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번 사용한 후에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과 휴지가 흩어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일은 일상이었는데요. 더욱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변기가 아닌 바닥에 대변과 소변을 보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청소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중국인들이 다녀간 화장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청소를 해야만 하였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수록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점점 더 더러워져 가는데 청소할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드는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인 전용 화장실을 따로 만들거나 중국인들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특히 최근 방콕의 왕궁 유적지인 차크리마 프라삿에서 한 여자아이가 화단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그저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답니다. 해당 유적지는 태국 왕실의 과거 거주지이자 국가 행사가 열리는 중요한 장소로 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성한 곳인데요. 이러한 행동은 태국의 문화와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유적지와 왕실은 단순한 관광 명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왕궁과 같은 역사적 장소는 태국 국민들에게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며 외부인에게는 태국의 문화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랍니다. 그래서 왕궁 내에서의 행동은 모두 엄격한 규칙을 따르며 방문객들에게는 특히 예의와 존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은 저희의 문화와 규범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태국에서 왕실은 숭배의 대상인데요. 왕궁을 포함한 왕실과 관련된 장소에서의 행동은 특히 신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태국법에 따라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부적절한 행동은 왕실 모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3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답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상식 밖의 노상 방뇨는 사원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태국 사람들은 사원에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신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사원 내의 모든 행동들에 주의를 기울인답니다. 그리고 사원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공중 화장실이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들은 사원 안에서 그냥 노상 방뇨를 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는 태국인들에게 큰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원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매우 무례한 행동이랍니다. 저는 지난달 방콕의 유명한 사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사원 내에서 중국인 관광객 한 명이 길을 찾아 헤매다가 화장실을 찾지 못하자 사원 옆의 공간에서 바로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다른 태국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사원 관계자들이 즉시 해당 관광객을 제지하였지만 이미 너무 늦었었죠.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사원에서 사진을 찍을 때 신성한 불상이나 승려들과의 사진 촬영 시에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태국의 사원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엄격한 규칙이 있답니다. 불상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절하는 모습으로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고 불상 앞에서 과도한 포즈를 취하거나 심지어 불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발을 불상 쪽으로 향하게 하는 등의 불경스러운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답니다. 사원의 승려들은 이러한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태국의 사원에서는 승려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승려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지역사회에 영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태국 남성들은 일생에 한 번은 승려로 출가하는 것이 전통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승려는 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승려들은 사원에서의 생활을 통해 청렴함과 단순함을 추구하며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는데요. 많은 태국인들은 사원에서 승려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의 지혜를 구하곤 한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사원에서 축복을 받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승려의 충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려들까지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니 말 다한 거죠. 또한 많은 상인들이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겪는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 관광객들은 물건을 살 때에도 상인들과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고 가격 흥정도 정중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무례하게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가격 흥정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행동은 상인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많은 상인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현실이랍니다. 특히 한 상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와서 필요한 물건을 찾고 예의 바르게 물건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가게에서 항상 큰 소리로 떠들고 가게 안을 어지럽혀서 청소를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들이 떠난 후에는 가게를 다시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답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가게 앞은 항상 더러워지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손님을 맞이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이러한 불만들은 태국 전역에서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상인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는 관광지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청에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의 자기중심적인 행동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여행을 오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내에서 다른 투숙객들을 배려하지 않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은 일상이고요. 관광지에서 단체로 줄을 무시하고 먼저 들어가려는 행동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답니다. 이런 행동들은 다른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현지 관광업 종사자들도 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투어 가이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태국 관광청에서도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많이 찾는 것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현지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게다가 근래에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태국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서나 쉽게 중국산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마켓이나 소규모 상점, 심지어 대형 백화점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저가 제품들이 한가득 진열되어 있죠.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였었는데요.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중국산 상품을 많이 찾았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저가 상품의 범람이 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는데요. 특히 태국의 소상공인과 전통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싸구려 제품이 많이 풀리면서 태국 내에서 정성 들여 만든 제품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죠. 태국은 예로부터 수공예품이나 실크와 목재 제품 같은 고유한 전통 제품들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전통 산업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장인들의 손에서 만들어졌으며 태국의 중요한 경제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싸게 들여오는 제품들이 이 시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 실크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고급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데요. 현재는 중국산 합성 섬유로 만든 가짜 실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답니다. 태국의 장인들이 몇 주 혹은 몇 달을 들여 만든 실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저가 상품을 선택하고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의 전통 산업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소비자들이 반가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 문제로 인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의류 같은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고장 나거나 쉽게 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몇 달 전 중국산 전기포트를 하나 구입하였는데요.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났을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마치 그 제품은 장기적으로 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가격은 저렴했지만 결국엔 가성비 나쁜 선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한국산 전기포트를 다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품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격은 중국산 제품보다 조금 더 비쌌지만 제품의 내구성과 성능은 월등히 뛰어났답니다. 태국에서 한국 제품들은 고품질과 신뢰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전자제품에서는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제품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고객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의 브랜드는 태국에서도 매우 익숙한데요. 저도 그 브랜드의 가전제품들을 여러 번 사용해 보았지만 매번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답니다. 특히 전자기기나 가전제품의 경우 AS 서비스가 체계적이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른 해결이 가능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중국산 제품은 고장이 나면 대체로 교환이나 수리가 어렵고 AS 서비스조차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한 브랜드 때문만이 아닌데요.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때의 편리함을 중시하는데요. 한국 제품은 이러한 면에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전자제품은 디자인은 세련되고 기능성도 뛰어난데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한국산 전기포트는 단순히 물을 끓이는 용도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어 매우 편리했답니다. 또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한국 제품들은 과열 방지나 자동 전원 차단 같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중국산 의류를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디자인은 괜찮았지만 몇 번 세탁 후에 바로 색이 바래고 옷감이 늘어지는 문제가 생겼답니다. 처음에는 돈을 아끼려고 구매하였지만 결국 그 옷은 몇 번 입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산 제품은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끌려 구매를 하지만 오히려 여러 번 고치거나 새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제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 역시 같은 경험을 한 적이 많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구매는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태국의 관광산업도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훌륭하고 우수한 한국인들을 제쳐두고 저렴한 중국인들을 받아들여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 말이에요. 한국 관광객들은 저희 태국의 매우 중요한 손님입니다. 태국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 한국인 관광객들은 언제나 눈에 띄었는데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름 덕분에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도 한국 관광객들을 굉장히 좋아하였답니다. 한국인들은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였으며 항상 깔끔하고 예의 있게 행동해 주셨습니다. 현재 많은 현지 상인들과 관광업 종사자들은 한국인들의 방문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한국 분들이 다시 돌아와 주신다면 태국의 관광산업은 한 번 더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벤 코리아라는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한국 관광객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한데요. 사실 태국 내 일부 사람들이 일으킨 이 문제는 태국 정부나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많은 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관광청의 일원으로 한국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태국은 언제나 한국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을 찾아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요. 한국분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국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는 아농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태국 내의 반환 사건과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대표적인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들 중 하나인데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의 군대를 파병한 나라로 이는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양국 관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태국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농 씨의 또 다른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마약사범이 2018년 172명에서 2023년에는 1083명으로 5년 만에 6.3배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71.5%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16.4%, 중국 4.6%, 러시아 1.6%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그러한 범죄들은 엄벌로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스토리에도 한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범죄로 인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21살의 태국인 여성 아난다입니다. 요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한국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피해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며 저와 오빠를 키우셨고 저희는 가난하지만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점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오빠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와 저희 가족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국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게 저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생각도 못하였었거든요. 오빠는 마약에 빠져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마약을 구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넘기고 부모님께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결국 부모님은 오빠의 빚을 갚기 위해 농사를 지어 얻은 작은 수입마저 모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중독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저도 그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도 나서야만 했답니다. 정말 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는데요.
특히 오빠의 마약 중독으로 인해 저희 가족의 재정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부모님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는데요. 한국에서는 노동자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일을 할 때는 월급이 보통 17,000바트 정도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68만 원 정도였는데요. 한국으로 가게 되면 5만 바트에서 7만 5천 바트 정도로 한국 돈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태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3배에서 4배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었죠. 그 정도 임금이면 태국의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비가 태국보다 높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절약하면서 돈을 모은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겠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근무 환경은 태국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물론 외국에서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우선 한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했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죠. 그러나 제가 태국에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기 위한 중개업체를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은 오빠 때문에 이미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를 위해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셨답니다. 그렇게 중개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비자를 받고 나서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먼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한국어도 잘 몰랐고 한국에서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부모님과 오빠와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요. 오빠는 여전히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날만큼은 조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오빠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없는 동안 우리 가족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부모님께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저를 믿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고 공항에서 부모님과 오빠를 마지막으로 안아주며 저는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혼자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한국에서의 삶은 과연 어떨까? 나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감이 있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보이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은 저를 압도시켰는데요. 길고 깨끗한 터미널과 정돈된 표지판 그리고 질서정연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신세계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제가 일하게 될 공장 근처로 이동하면서 저는 한국의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는데요. 높은 빌딩들과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는 제가 태국에서 상상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버스 안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도로 위를 달리면서도 인터넷이 잘 터지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게 된 공장은 서울 주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국에서 보아왔던 작은 공장들과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자동화된 기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속도와 효율성은 상상을 초월했죠. 이런 최첨단 시설에서 제가 일하게 된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조금은 겁이 났는데요.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답니다. 정말 첫날 밤에는 기숙사 방 안에 혼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하였었죠. 다음날 공장에 처음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언어였는데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해왔지만 막상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공장의 동료들은 매우 친절했는데요. 특히 미나라는 친구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미나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는데요. 그녀는 제가 당황해하는 순간마다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제가 실수를 할 때에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미나는 한국어를 천천히 말하며 저의 이해를 도왔고 몸짓으로까지 표현하며 제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죠.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작업 중에 기계 조작법을 헷갈려서 큰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미나가 재빨리 다가와 제 실수를 바로잡아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괜찮아 안 한다. 처음엔 누구나 실수해. 라며 위로해 주었는데요. 미나의 그 한마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제가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미나는 저를 데리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공장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때마다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답니다. 게다가 김치나 불고기 그리고 된장찌개 등의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저에게는 신기하면서도 너무 매력적이었는데요. 미나는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을까봐 늘 부드러운 음식도 챙겨주었답니다. 미나와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일터에서의 시간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녀는 저에게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소소한 팁들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공장에서 지친 하루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면 미나와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안 한다. 오늘은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사자. 그리고 주말엔 같이 카페에 가서 좀 쉬자. 라고 하는 미나의 소소한 제안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해 갔고 그 과정에서 미나의 역할이 정말 컸답니다. 또한 공장에는 저 외에도 다른 외국인 동료들이 있었는데요. 저와 같은 태국에서 온 남자인 파릿도 있었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여러모로 저를 많이 도와주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저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함께 공부도 하며 제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는데요. 저보다 3살이 많았던 그를 저는 신뢰하였고 저희 오빠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답니다. 그렇게 파릿과 저는 공장에서 매일 함께 일하면서 가까워졌는데요. 같은 언어와 같은 고향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가끔 외롭기도 하였지만 파릿이 있어서 덜 힘들었죠. 그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처음에는 그것이 같은 나라의 동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파릿이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파릿은 저희가 퇴근을 하고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저에게 고백하였는데요. 안 한다. 나 너를 좋아해. 우리 사귀자. 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파릿은 저에게 중요한 동료이자 친구였지만 저는 그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저에게는 충격적이기도 하였고 게다가 저는 지금 공장에서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해 파릿, 나는 너를 좋은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일에 더욱 집중하고 싶어.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파릿의 고백을 거절한 후 그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결정을 존중하는 듯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저에게 점점 더 날카롭게 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제가 공장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크게 소리치며 저를 비난하였습니다. 안 한다.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여기서 일할 수 있겠어? 정말 실망이야. 그의 말은 저를 점점 더 위축시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파릿은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였는데요. 그의 비난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섰고 사소한 실수에도 저를 모욕하려는 듯한 말투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동료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창피하게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안 한다는 너무 느려서 같이 일을 하기 힘들다. 안 한다는 멍청해서 일을 잘 못한다는 등의 악의적인 말들은 저를 더욱 힘들게 하였고 동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었죠. 파릿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는데요. 처음에는 저에게 그저 화를 내고 비난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따로 불러 면박을 주거나 제가 공장에서 쉬는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곳에 찾아와 말을 걸며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널 좋아해서 이런 거지. 내가 조금만 더 나를 이해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며 제가 그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파릿의 공장 내에서 갈등은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는데요. 파릿은 저를 괴롭히는 동시에 다른 동료들에게는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저를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제가 그의 도움을 받고도 무시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로 인해 저에 대한 오해가 퍼지기 시작하였고 저는 공장에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준 사람은 바로 한국인 친구 미나였는데요. 저와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미나는 제가 점점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점심시간에 혼자 휴게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미나가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파릿과의 문제에 대해 털어놓았죠. 미나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일을 혼자서 겪고 있었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절대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말하였는데요. 그녀의 말이 저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파릿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은 그가 저를 따로 불러 내가 나를 거절한 이유로 계속 너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 네가 이 공장에서 계속 편하게 일하고 싶다면 나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라며 위협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가 이렇게까지 저를 괴롭히는 이유가 단지 제가 그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하였는데요. 파릿, 나는 너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너의 자유이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괴롭힐 권리는 없어.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참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는 미나와 함께 공장 관리자에게 파릿의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더 이상 저 자신을 괴롭힘 속에 방치할 수는 없었답니다. 관리자는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는 파릿과 저를 따로 불러 상황을 중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파릿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안 한다가 본인을 오해했다는 식으로 말하였답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고 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으며 무시하며 지냈죠. 그런데 파릿이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쉬는 시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잦아지고는 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해서이거나 저를 피하고 싶어서 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다른 동료들은 은근히 그의 불성실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어떤 날은 밤 늦게까지 파릿이 공장에서 퇴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온 무리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한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불길한 느낌은 점점 커져갔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공장에서 파릿이 몰래 전화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숨기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긴장된 듯 보였는데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그의 모습은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자주 공장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하였고 공장 직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만남도 잦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몇 명은 외국인들로 어딘가 수상쩍은 분위기를 많이 풍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태국 동료가 저에게 다가와 파릿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는데요. 안 한다. 파릿에 대해 조심해야 해. 그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믿기 어려웠습니다. 파릿이 저에게 나쁘게 대하기는 하였었지만 마약까지 할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수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파릿이 몰래 외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공장 뒤편에서 몇 명의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낯선 외국인이었고 태국어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한 남자가 파릿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이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과 생각에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요. 돌이켜보면 볼수록 파릿이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고 제 양심은 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들과 어울려 마약을 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에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하였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 저는 미나에게 먼저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그녀는 처음에 제 말을 듣고 놀랐지만 침착하게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안 한다.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거야.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경찰에 신고해서 공장과 우리 모두를 지키자. 저는 미나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경찰서로 갔고 긴장된 마음으로 파릿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은 저의 진술을 듣고는 자세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순간 저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잠깐 두려웠지만 동시에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수사를 시작하였는데요. 파릿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의 수상한 활동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경찰은 파릿을 몰래 추적하였고 그간 불법 체류자들과의 만남이 실제로 마약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파릿을 체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저는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공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파릿은 무심하게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경찰들이 그를 부르자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였죠. 그는 도망치려고 하였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런 그를 재빠르게 체포하였고 수갑이 채워진 파릿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파릿의 체포 소식은 금방 공장 내에 퍼졌는데요. 동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그동안 그가 보여줬던 수상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안 한다 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상황을 막았어.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너무 고마워라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는데요. 그러한 그들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파릿이 사라진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그 속에서 저는 많은 생각들로 인해 머리가 복잡하였죠. 저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변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비자 문제가 발생하여 불법 체류자가 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일자리를 구하였죠. 그들은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길을 선택하였다고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들은 언제나 법의 감시를 받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공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를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며 자신들의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죠. 게다가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저임금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들이 받는 급여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나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친구들의 사정을 보며 그들이 왜 한국에 남아있으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도 저처럼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많은 위험과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한 한국 사회의 안전한 질서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태국 출신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한국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한국의 법과 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사회가 겪는 부담을 생각하면 많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약 청정국가라는 한국의 마약으로 인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안타깝고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 일부 이해는 가지만 한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태국 출신으로서 불법 노동자들과 같은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까지도 같은 시선으로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며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 정말 고마운 나라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저를 도와주었고 그분들 덕분에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족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저와 제 가족의 삶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답니다. 덕분에 저희 오빠도 약물 중독의 치료를 받으며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한국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 외국인 노동자인 아난다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한국 내의 태국인 불법 노동자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 체류자들과 그들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사회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고 합법적인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아난다 씨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한국에서의 경험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시작된 추방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되어 돌아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입국 심사대 앞에 서 있고 공항 직원들은 그들의 서류와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곳곳에서 고함 소리와 크고 작은 싸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게 다 너희 때문이야.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당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취급을 해. 라며 소리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스토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공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27살의 태국인 여성 수파윗입니다. 매일 수많은 승객들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제 직업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공항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면서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예전에는 한국인 승객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공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인 승객들은 저희 공항의 주요 방문객 중 하나였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관광과 골프를 위해 태국을 찾았었고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그 태도에서 차분함과 예의가 느껴졌답니다. 특히 줄을 설 때나 대기를 할 때의 질서를 잘 지키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공항의 다른 직원들도 한국인 승객들이 주는 차분한 분위기를 좋아했는데요. 그들은 공항에서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 피곤함을 덜어주는 존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 승객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팬데믹 이후 여행객들이 감소한 것 이상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밴 코리아라고 불리는 반항 감정의 확산이었는데요. 제가 밴 코리아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주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감이 태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감정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문제에서 기인하였습니다. 한국 내에 불법으로 머무는 태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죠. 이에 따라 많은 태국인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이는 태국 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나라의 법을 어기고 머무르는 것은 어디서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많은 태국인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한국 정부에 돌리고 있었는데요. 왜 우리 태국인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느냐는 식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방문하지 말자는 움직임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밴 코리아가 확산되면서 한국인들의 태국 방문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저와 같은 공항 직원들에게도 체감이 될 만큼 큰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는데요. 불법 체류는 명백히 저희가 법을 어긴 행위인데 왜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우리 태국인들이었고 그로 인해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법을 집행한 것일 뿐인데 이를 두고 마치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었고 법적인 책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밴 코리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러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태국 내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방문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조장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는데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의 문제가 발생된 것과 그로 인해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경색된 것 또한 저희가 스스로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책임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두 나라 간의 관계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겠죠. 그렇게 줄어든 한국인 승객들의 빈자리를 지금은 중국인들이 채우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 중국인 승객들을 상대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특히 한국인들과는 정반대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공항에 일하는 입장에서 아주 꺼려지는 케이스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중국인들의 소란스러운 태도인데요. 공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잡한 장소이지만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질서와 조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나 중국인 승객들은 공항 내에서 너무 큰 소리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들이 줄을 설 때는 서로 밀치거나 끼어드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른 승객들과 마찰이 생기는 일이 자주 발생한답니다. 또한 대기 중에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크게 떠드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죠. 지난주에는 한 중국인 가족이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크게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수화물 무게 문제로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힘들게 끌고 왔던 중국인 관광객은 추가 요금 안내를 받게 되었는데요. 공항 직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하였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왜 문제죠? 이전에도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소란에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도 그를 지지하며 주변에서 웅성거렸습니다. 저희 직원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중국인은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죠. 마치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상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상사와 안전요원까지 와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이런 규칙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 상사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규칙에 따라 그는 어쩔 수 없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였고 주변의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의 소란은 그곳에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대기하던 사람들의 인내심도 거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죠. 반면에 한국인 승객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우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경험하였던 한국인 승객 또한 수화물 무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캐리어는 제한 무게보다 약간 더 나가고 있었고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는 캐리어를 열어 몇 개의 물건을 꺼내기 시작하였는데요. 순식간에 물건을 정리하며 가방에 넣고 다시 무게를 재었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불만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차분하게 처리하였죠. 그리고 금방 무게가 맞춰졌고 그분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바로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러한 차이점들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게다가 중국인 승객들은 대기를 할 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공항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 중 하나라면 바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러나 중국인 승객들은 항상 줄을 끊거나 먼저 가려고 밀치고 앞 사람을 제치려 하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다른 승객들도 불편해하고 그로 인해 작은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답니다. 제가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는 입국 심사대 앞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자신의 차례가 되기 전에 갑자기 앞줄로 뛰어들어 심사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 다른 승객들이 항의하였지만 그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답니다. 결국은 공항 직원들이 그를 제지하고 다시 줄을 서게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분위기는 좋지 않게 변했고 시간은 낭비되어 버렸죠. 최근 이러한 상황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공항에서의 업무가 더욱 고되게 느껴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중국인 승객들과의 반복적인 마찰 속에서 저는 예전의 한국인 승객들이 더욱 그리워지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대기 중에도 조용하고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공항의 규칙을 잘 따랐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점들이 저희 같은 공항 직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죠. 공항은 원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장소이지만 한국인 승객들과 함께 일을 할 때는 그런 스트레스가 덜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요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일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업무 증가와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들에 더하여 한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된 수많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때문인데요. 공항은 마치 전쟁터 같고 저희 직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답니다. 몇 주 전부터 시작된 이 추방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한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돌아오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공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지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입국 심사대 앞에 서 있고 저희는 그들의 서류와 신원을 확인하며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야 하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고단한데요. 각종 서류 문제부터 신분 확인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공항에 와서 벌이는 소동까지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입국자들에게 친절히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랍니다. 특히나 그들의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들은 저희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바쁘게 시작하는 하루였는데요. 오전부터 한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저희는 정신없이 그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국 심사대 쪽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동료 난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고 난다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죠.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가족인데 신분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특히 한 아저씨가 난리야. 본인들이 무슨 왕족인 줄 아는 모양이야. 난다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쪽으로 가보았는데요. 그곳에는 4명의 이민자 가족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가장으로 보이는 어떤 아저씨가 보안 담당자인 차라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2 아이는 그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승객들과 공항 직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는 태국으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아저씨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는데요. 그러한 그에게 차라는 침착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지금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로 인해 한국에서 강제 추방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건 한국에서의 일이고 여기 태국에서는 내가 문제가 없잖아.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건 부당해. 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는 차라를 향해 위협적인 몸짓을 하며 소리쳤는데요. 그의 말에 저는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공항과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꼭 거쳐야만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희를 비난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화가 나는 마음을 참으며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그의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아저씨는 여전히 분노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다 여기 정부의 잘못이야.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다니 도대체 이게 나라냐? 저는 그의 말에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힘든 상황이신 건 알겠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저희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는 여전히 화를 삭히지 못한 채로 저희에게 고함을 지르며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관리자인 피파트가 나서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갔답니다. 늘 침착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피파트였지만 그 아저씨를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편 그 사이 입국 심사대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한 무리의 젊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짐을 훔쳐봤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한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그들의 짐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말했는데요. 아니 이게 뭡니까? 남의 짐을 함부로 뒤져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들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다가갔지만 그들은 이미 너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하였고 마치 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저 공항의 안전과 규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동료인 난다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는데요. 수파윗,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벅찬 것 같아. 보안팀을 부르는 게 좋겠어. 저는 동의하며 신속하게 보안팀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안팀이 오기 전까지 저희는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저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마치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들 중 한 명은 공항에 대한 불만을 태국어로 크게 떠들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죠. 그러한 혼란 속에서 관리자인 피파트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그는 늘 그렇듯 침착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그들을 따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소동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피파트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했는데요.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진정시키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고 저희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답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들어가니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관리자인 피파트도 이미 휴게실에 앉아 있었죠. 피곤한 표정으로 커피를 홀짝이며 저를 바라보았는데요. 수파윗, 오늘 많이 힘들었지? 피파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네, 오늘따라 더 정신이 없네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손님들도 예민해진 것 같아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피파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수파인 요즘 한국에 대한 뉴스 들었어? 우리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저는 고개를 저으며 피파트의 말에 집중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 공항에서 들려오는 한국 관련 소식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제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피파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일하려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 이 사람들 중 일부는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한국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범죄에까지 연루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범죄를 말하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파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꽤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가장 흔한 것은 당연히 무허가로 일하는 것, 이른바 불법 노동이지. 하지만 이건 그나마 경미한 쪽에 속하고 있어. 그들 중 일부는 더 나쁜 길로 빠져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마약 밀매나 절도, 성매매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는데요. 불법 체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 피파트가 계속해서 말했는데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 조치를 늘리고 있고 특히 태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어. 최근 우리 공항에 강제 추방된 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다 그것 때문이야. 그 말을 들으니 최근 들어 강제 추방된 사람들로 공항이 혼잡해진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도 참 안타깝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그런 선택을 한 거겠죠? 피파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맞아, 어느 정도 이해는 가. 하지만 그게 또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이 문제야. 한국에서는 우리 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닌데 말이지. 저는 피파트의 말에 너무 공감하였는데요. 물론 모든 태국인이 불법 체류를 하고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정당하게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들까지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피파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우리 태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들이 돌아와서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모르겠어.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자들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태국의 이미지 손상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규칙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 태국인들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단지 불법 체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태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았습니다. 불법 체류를 유도하는 브로커나 조직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벤코리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태국 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태국을 좋아하고 태국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한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저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인들은 언제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질서정연함과 더불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언제나 본받고 싶은 것이었죠. 그러한 한국인들이 다시 태국을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에는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태국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수파위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태국인 불법 노동자들의 문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고 양국의 관계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수파위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